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3대 붕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개인들의 가계의 소득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국가 경제에서 그게 산업입니다. 산업이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산업이 붕괴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에게 노후라는 것은 부동산 자산이죠. 그렇죠? 집 없는 사람들한테 평생을 힘들게 하는 게 주거불안이죠. 근데 부동산 자산 시장이 저는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거 막지 못해요. 정책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리면서 인구 붕괴로 가져오고 있죠. 인구 붕괴. 대한민국 미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상징하는 거죠. 산업 붕괴, 자산 붕괴, 인구 붕괴라는 3대 붕괴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제 보이잖아. 우리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딴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붕괴 이기 준비 3년 전부터 다 해놨다고요? 개인적으로요? 참 행복하신 분이시네. 자, 어떻게 했는지 좀 노하우를 좀 다른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삼중 붕괴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사이클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면은 산업이 붕괴되니까는 산업이라는 게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예?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하다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다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몰려간 거야. 대한민국의 돈들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같이, 예? 나도 거기에 그 열차, 부동산 모래성이라는 열차를 안 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뛰어들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모래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모래성이 만들어진 거야. 그걸로 자산시장이 과잉 성장을 했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돈이 부동산 자산으로 유입됐으니까 이게 자산 불평등을 만드는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택비용 부담을 강제한 것이고요. 미래 세대의 자원까지 뺏어다 쓴 거잖아요. 예? 이 결과가 저출산, 인구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지난 30년간 만들어진 거예요. 예?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 30년간 이게 진행됐던 거예요. 예? 여기에 뭡니까? 외부 충격이 왔죠. 뭐였습니까? 패권 전쟁 속에서 인플레 충격이 왔잖아요. 인플레 충격 속에서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이게 그 작은 충격에 이게 붕괴 사이클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경제 위기잖아요. 예? 위기잖아. 이걸 계속해서 지연시켜 왔던 거가 4월 2기설로 지금 얘기되는 거잖아요. 자, 먼저 산업 붕괴를 볼게요. 산업 붕괴요. 대한민국이 수출 가지고 먹고 산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입니다. 3%대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들이 작년에 2.7%가 무너졌어요. 2.7%가 무너졌어. 대한민국 제품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품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직시해야 됩니다. 이거 일본이 이렇게 됐었어요. 일본이 여러분들 80년대 한참 갈 때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 9% 안팎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3%까지 쫙 찌그러들잖아요. 네? 찌그러들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제품의 경쟁력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이 먹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75% 차지하는 게 13대 품목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업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12대 품목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요. 2011년 이전입니다. 2011년 이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도 수출 잘 되고 있다. 언론에서 그런다고 이제 지금 잠깐 댓글을 달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1, 2월 달, 올해 1, 2월 달 수출액을 따로 집계를 했어요. 올해 1, 2월 달 반도체가 최근에 좀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AI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인공지능. 이게 2018년 올해 725억 달러인데 1, 2월 달에 13대 주력 산업에 이 반도체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게 2018년도보다도 적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반도체를 제외하고 12대를 보면요. 여전히 2011년 수준. 2011년 수준이 얼마요? 저 파란색으로 맨 끝에 있죠. 615억 달러였었는데 올해는 얼마? 566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네? 올해는 2011년보다도 못해요. 예? 반도체 제한 12대 수출액이요. 이게 무슨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성장률 봐보세요. 산업이 결국은 성장률로 집약돼서 나타나죠. 성장률 수치로요. 역대 정권에서 쭉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이 내려오다가 윤석열 정권 2022년 2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연간 성장률이 1.85% 2%가 무너졌죠. 작년 4분기에는 1.36%였었죠. 네? 1.36%요. 이게 2022년도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드디어 2%가 무너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서 2%대 한 중반으로 보는데 2%도 잠재 성장률도 못 만들어낼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되게 되면요. 그 나라 가계의 50%는요. 소득 증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소득 증가를 경험하죠. 전 평균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업화, 즉 제조업을 가지고 경제 성장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압축적 성장을 얘기를 합니다. 압축적 성장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압축적인 공업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94년도에 1만 달러 돌파,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1만 달러가 돌파한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가 흔히 거론되고 그러죠.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산업화, 공업화였었죠. 제조업이 저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탈산업화보다 탈공업화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제조업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탈공업화, 탈산업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9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0년 전부터요.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 선진국 중에서 일본인데, 빨간색이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빨라요. 일본이 46년간 진행됐던 탈공업화 속도가 우리는 32년 만에. 제조업의 일자리는요. 평균적인 그러니까 임금, 평균 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 일자리들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특히 노동경제학자들은 일자리 양극화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중간임금 일자리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양쪽으로 쏠리는 거죠. 고임금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로.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임금 일자리가 취약합니다. 취약해. 산업생태계가 취약해서 그래요. 산업생태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서비스 부분, 저임금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인데, 저임금 서비스요. 그 대표적인 게 자영업 일자리죠. 자영업의 공급 과잉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영업이 유별나게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이유가 탈공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돼서 그래요. 그러면 제조업 이후에 제조업이 만들었던 소득과 일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난 30년 동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제조업 제품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고요. 가계의 일자리가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가계의 일자리가. 자, 이거 봐보세요. 기업의 비금융 기업들이요. 기업들의 부채인데 주요 국가들 GDP 수준으로 볼 때요. 1위부터 한 15위 정도까지 쫙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은 겁니다. 세워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멕시코한테도 뒤처졌습니다. 멕시코한테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나라들 한 15개 국가들에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비금융기업들의 기업 부채가 작년 3분기 9월 말 기준으로 GDP 대비 124%입니다. 124%예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중국하고 프랑스인데 재밌는 걸 보게 되면요. 중국하고 한국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기업 부채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2019년 말 대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인 2022년 1분기까지 14.5%포인트가 증가했어요. 제일 많이 증가했죠. 빚으로 그러니까 버틴 거야. 대출해줘가지고.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윤석열 정권 집권하고 난 이후에 22년 2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기간 대비로는 더 빨라져요. 8.2%포인트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 양기간에 22% 이상, 거의 23%포인트를 증가한 거예요. GDP 대비.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이런 나라는. 예? 중국도 합해봤자 17%포인트 정도뿐이 안 돼요. 예? 중국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중국도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공통점이요. 거기도 부동산이 사고 뭉치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한국의 차이는 뭘까요? 한국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는데 중국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산업 경쟁력이 더 낮잖아요. 예? 이게 차이예요. 예? 우리가 중국과 비교하면 중국이 기분 나빠할 거라고. 프랑스는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높지만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빠르게 줄이고 있어요. 빠르게 기업 부채가 줄어들고 있어. 우리나라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으로 대한민국 기업들 연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일종의 좀비 기업이 되는 거죠. 좀비 기업이요. 자,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주총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주총 시즌. 사업 보고서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시중은행 중에서 3대 은행이 사업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요. 대출금 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NPL, 영어로는 Non-Performing Loan이라 해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부실 채권을 취급하잖아요. 부실 대출로요. 예? 부실 대출. 이 부실 대출 규모가 2022년하고 2023년 여기 보세요. 단위가 억 원인데 지난 1년 사이에 가계 부실 대출은 23%가 증가했어요. 세계은행에서. 기업은요.
거의 40%가 증가했습니다. 40%가. 예? 우리는 흔히 가계부채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부채가 더 심각해요, 지금요.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돈을 지원해가지고 연명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좀비 기업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걸 언제까지 연명시킬 겁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90년대 일본 잃어버린 10년하고 똑같은 방식을 가고 있다. 그 당시도 일본도 처음에는 계속 돈 퍼부어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을 양산했죠. 그러다가 뒤늦게 10년 지나고 나서 구조조정 시작했죠. 근데 일본보다 더 나빠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근데 기업 부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게 없으신데 기업 부실이 굉장히 가계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요. 더 심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기업들의 상황이 돈을 못 벌면 제일 먼저 영향 미치는 데가 뭔지 아세요? 광고 비줄입니다. 광고 비줄이에요. 광고비가 주 수입원인 사업들은요. 지금 올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들. 예?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산업붕괴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다 이거예요. 4월 이후에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 이제 가계 이제 이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 붕괴. 자산 붕괴예요. 부채 모래성. 이거 건설자본과 금융자본, 재벌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합작품입니다. 그리고 모피아의 합작품이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지난 30년간 어떻게 뭘 만들었냐면요. 돈을 비생산적, 즉 투기적인 활동에다 돈을 배분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역적지대를 한 거야. 한 나라의 돈은 경제학적인 교과서에 따르게 되면요. 기업의 투자, 혁신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건 투기적인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다 돈을 그러니까는 몰리게 한 거야. 그리고 가게들도 뛰어들죠. 가게들이 뛰어든 사람은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그걸로 신나하지만 떨어질 때는 그거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죠. 예? 주거비용이 증가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띄우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국민들이 같이 그러니까 호응을 하면 안 돼. 예? 대한민국 경제 이게 그동안에 이게 소위 말해서 몰핀 가지고 전 국민이 다 그러니까 몰핀에 중독돼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몰핀에. 가계부채 증가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를 둔화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고 그 결과로 가계소득을 둔화시켜왔어요.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와 가계소득을 둔화시키니까 자영업자가 힘들지요. 자영업자가 임금 노동자에 비해 상대소득이 둔화되어지고 이게 결국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 저희 과거에 다 보여줬잖아요.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켜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탑승한 사람과 탑승하지 못한 사람 간의 자산 불평등, 세대 간의 자산 불평등.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을 대부분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까? 60대 이상이야. 20대 없잖아. 그런데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생체지요. 이게 자신의 숙주가 뭡니까? 가계부채가 죽지 않으려면은 소득과 인구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계속 오르면은 가계부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대비 부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할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거 이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소득이 정체하고 인구가 파괴되고 분배가 악화되고 가계부채의 지속 조건을 가계부채가 다 죽여버린 거야. 이거는요, 통계 수치를 들이밀지 않아도 이 결과는 뻔한 거예요. 결과 뻔한 겁니다. 지난 30년간에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소득보다 부동산 자산이, 예?
훨씬 빠르게 증가를 했으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게 뭐냐면 제가 뭐랬습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정권에서 이게 더 심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서 정권을 뺏긴 이유가 매번 뭡니까? 부동산 문제 때문 아니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모피와 개혁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심했어요. 김대중 정부 다음으로. 예? 이 코로나 팬데믹 때 특히 소득보다 부동산 자산의 증가가 30배가 넘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을 한번 봐보세요. 주요 국가들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G20 혹은 이제 거의 변주되는 나라들에 한번 봐보세요. 대한민국이 2022년에 934%예요. 소득의 9.3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유일하게 중국뿐이 없어요. 중국이 941%야. 소위 말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알려지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그들 나라들도 보게 되면은 600%대라거나 네덜란드 646, 스웨덴 676, 스위스가 한 844% 정도이고 대한민국하고 중국은 압도적이에요. 대한민국과 중국이 압도적이야. 예? 소득 대비 자산이 자산 중심으로 특히 이 두 나라는 뭡니까? 공통점이요? 부동산 자산 중심이야. 미국 같은 경우는 600% 정도뿐이 안 되지만은 미국은 대부분이 금융자산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중심이라고. 더군다나 이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도 높지만은 예? 그럼 이거는 이 자산의 상당 부분은 뭡니까? 부채를 끼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이 부채를 끼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부채는 소득이 뒷받침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뒷받침 안 되는 부채는 지속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부채라는 것은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거다. 우리가 갑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미래 소득을요. 근데 지금 성장률, 소득 증가율이 산업 생태계가 붕괴돼 가고 있어. 예? 근데 어떻게 이 부채를 감당할 거냐고요. 소득 대비 자산이 높은 비중은요. 바로 대한민국과 중국의 문제는 이게 부채란 얘기야. 자산의 대부분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가 돼버렸냐면요. 우리가 0.1%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소득 활동하는 사람이 2,600만 명이 넘습니다. 0.1%면은 2만 6천 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진짜 고소득자들이죠. 연소득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의 소득이요. 소득도 저 맨 끝에 빨간색으로 다 표시했죠. 예? 2023년 소득은 내년 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2022년 소득을 보게 되면요. 줄어들었어. 1년 전보다. 0.1%도 줄어드는 세상입니다. 0.1%도요. 예? 실질 소득으로 보게 되면은 2020년 수준보다 더 줄어들었어. 0.1%조차도요. 나머지하고 말할 것도 없을 게 아닙니까? 예? 이런 고소득들조차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되게 뭐냐면요.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0.1%들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소득 집중도를 보게 되면요. 하위 50%가 전체 소득의 16% 정도, 기껏해 한 16% 정도뿐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중간층이 굉장히 취약해요. 상위 30% 밑에부터 하위 30% 이상, 그 사이에 있는 40%, 중위 40%도
30%도 안 돼요. 중산층도 굉장히 취약하고 하위 50%는 굉장히 취약해요. 예? 이건 소득이야. 근데 자산은 더 하잖아요. 자산은요. 예? 이게 뭐 소득 집중도를 제거한 거고. 토지 소유는 전체, 그러니까 전체 세대가 한 2,400만 세대 정도 되는데, 예? 세대 중에서 0.6%, 15만 세대가 안 되는, 예? 15만 세대도 안 되는 게, 나머지 그러니까는 전체 84%보다도 더 많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84% 세대. 이게 합하면요, 2천만 세대가 넘습니다. 84%는요, 2천만 세대가 넘어. 2천만 세대보다 15만원도 안 되는 세대가 더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말보다 더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하다고. 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래요. 근데 자산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붕괴돼가는 상황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정권별, 지난 30년간의 정권별 가계부채하고 일자리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라갈 때 일자리 증가율이 떨어져요. 예? 왜 그러겠어요? 돈들이 그러니까 다 부동산 자산으로 가고 막 이러니까, 예? 산업으로 안 가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권 때 가계부채의 이 증가폭이 가장 높았어요. 두 번째가 김대중 정부 때고요. 그런데 일자리 증가율이 제일 낮잖아요. 두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 제일 낮고 두 번째가 김대중 정권이고요. 이거 우리가 불편하지만은 직시해야 돼요. 직시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불편하지만요. 자, 이거 봐보세요. 산업 붕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청년층 취업자 수입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488만 명, 이게 단위가 1000명입니다. 488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400만 명도 안 돼요. 390만 명. 390만 명. 네? 반올림에서요.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설명이 안 되어져, 이거는요. 왜? 청년층의 고용률이 40%대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적인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 생태계를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죠.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데 어떻게 민생 이익이 안 와요? 안 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지. 예? 올해 2월달 기준 청년 취업자 숫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많이 줄어서 487만 명에서인데 380만 명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예? 언론들에서 이건 너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언론들에서 고용 역대 최고 고용률 뭐 이따 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데, 예? 절대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OECD 기준 하다 보니까 청년층을 15세 이상으로 보는데 20대 이상 성인이기 때문에 20대 취업자 숫자 봐보세요.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대 초에 451만 명이었는데 이게 374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일자리가 20대. 예? 이건 인구 줄어드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예. 이 인구 줄어든 만큼 그럼 다 그 사람들이 취업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만약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아니거든요. 절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2월달 기준 20대 취업자 숫자 마찬가지죠. 450만 명에서 365만 명으로. 그렇죠? 대한민국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니까 되게 20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동 한다고 치더라도 20대 후반의 취업자 추입니다. 마찬가지나 줄어든 거는요. 예?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하는 세대들이. 이들이 어떻게 집을 삽니까? 예? 남성 20대 후반의 고용률입니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숫자의 비중. 예? 남성 20대가 구구화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구화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남성 20대 후반은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희망 갖고 살 수가 없어. 예? 20대 후반, 군대 갔다 온 남성 20대 후반이 고용률이 한 8%포인트 줄어들었어요. 20년 사이에. 예? 2월 기준 20대 후반 취업자 추이 마찬가지잖아요. 예? 여러분들 주택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가계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인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주택 가격 지금 그러니까는 유지하고 싶으면은 167조 원이나 더 가계부채가 작년 3분기까지 더 투입이 됐어야 돼. 그렇게 되게 되면요. GDP 대비 109%가 됐어야 돼. 그러면 집값이 유지가 될 거예요. 예? 집값 떨어지기 원치 않는 사람은 이런 걸 원할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그러면은 바로 붕괴돼 버립니다. 붕괴돼 버려. 가계부채와 아파트 가격 상관성이 거의 97%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금융을 몇십조 투입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이거 유지하려면요. 아파트 가격 유지하려면은 115조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걸 더 투입해야 돼. 계산해보면요. 예? 아, 매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거나 정체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자산은요,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올해가 신도시 1기, 수도권의 신도시 1기가 지어진 지 30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90년대 초에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신도시 200만 원 건설이 나오잖아요. 분당, 일산, 평촌 이쪽이에요. 그게 90년대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네?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됐잖아요. 3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재건축을. 근데 재건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되게 재건축이 과거에 노다지였었잖아요. 노다지요. 돈 버는 하나의 수단이었었잖아요. 재건축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재건축의 저주에 지금 걸려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건축비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15층 아파트를 자기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예? 용적률 높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30층으로 지으면은 했는데 문제는 주택 공급이 그만큼 2배로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사줄 사람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래 앞으로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방의 인구는 줄어든 지 오래됐잖아요. 지방에 인구 소멸로 가는 거는요. 예? 근데 저는 수도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수도권도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이제요. 예? 지금 서울에 일부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지금 출산율이 0.5가 붕괴되고 그랬어요. 0.5가. 서울의 일부 구 같은 경우는요. 예? 그러면은 사줄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줄 사람들이. 예? 인구가 줄어드는데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과잉 공급을 부채질할 거라고요. 근데 그게 30년이 지금 도래했어. 신도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택 대량 공급 시대를 연 거 아닙니까? 예? 이 주택 공급론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주택 잡으려면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근데 재건축하려면 주택 공급을 계속 초과 공급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걸 사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소득하고 인구인데 소득하고 인구가 지금 박살났는데 소득하고 인구가 박살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작년에 정책 주택금융을 엄청 투입했잖아요. 근데도 2020년, 21년 수준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안 살아나는 거야. 돈 투입하면은 기본적으로 돈의 규모에 달려 있는데 돈의 투입을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부동산 자산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한국은행 자료인데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9개월 동안에 2022년에 비해서 2배로 증가했어요. 이거 지금 계속 대출 연장해줘가지고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4월 이기설에, 그 진앙지가 바로 이 PF 대출 저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계속 연장을 해줘도 이게 폭발적 증가하고 있어. 폭발적으로요. 예? 건설업과 부동산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은행도 2배로 증가했고요. 예? 반면에 작년 그러니까 9개월 만에 비은행은 3배로 증가했어요. 연체율이요. 연체율이. 자, 이게 부동산 모래성은요, 기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예요. 부채 모래성에, 부동산 모래성의 숙주가 뭡니까? 가계부채잖아요. 근데 가계부채는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이걸 가지고, 생명이 유지되는 건데, 이게 파괴시켜버렸잖아, 가계부채가. 기생체가 숙주를 파괴시키는 것은 제가 늘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자연세계는 없다고. 기생체는 숙주하고 같이 공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생체들이 숙주를 죽이는. 그러니까 부동산 과잉 공급이 지금 유지가 되려면 추가 과잉 공급을 해야 돼. 추가로 더 공급을 늘려야 돼. 그건 결국 뭐겠습니까? 추가로 늘려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파트 건물 가격에 돈 안 내고 계속해서 그걸 그 재산 가치를 유지하려면은, 그렇죠? 대표적인 아빠가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잖아요. 근데 인구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소득은 지금 정체하고 있고, 이게 지속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게 지속 가능한 거 한번 이유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수도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이건 그래도 되게 규모가 큰 세대들이잖아요. 공동주택이요. 이게 564만 호가 있고, 예? 이거만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 편을 아파트만 보게 되면은 수도권에 1183만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앞으로 그러니까는 재건축을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될 때는요, 다 인구가 지금 속도로 보게 되면요, 인구가 붕괴되고 난 이유라고.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예? 제가 그랬잖아요. 가계부채가 사이클을 이 재앙의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산업을 붕괴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고, 가계의 소득을 파괴시키고 있고, 그래서 자영업자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출산율도 파괴시키고 있고, 이 재앙의 사이클을 만들었다니까요. 거기에 가계부채에 같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벌 건설자본과 금융자본과 모피아가 합세해가지고 만든 여기에 국민들도 같이 박수치면서 같이 간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도 책임이 있어요. 예? 가계부채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치 올렸을 때 집을 소유한 사람은 좋지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한테 재산을 그러니까 착취하는 거잖아요. 주거비용 올리니까. 근데 미래 세대의 재산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수탈하는 거잖아요. 미래 세대가 집 갚기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요. 가계부채 비율하고 출산율 상관관계가 90%라니까요. 예? 이거 우리가 그래서 저출산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요, 첫 번째가 주거비용으로 나오잖아요. 임금 불평등 다음으로 주거비용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분석인데, 예? 지난 30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산업 붕괴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탈공업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하고요, 저출산하고, 이게 봐보세요. 출산율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언제부터 빨라졌냐? 2012년 이후에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가속화되고 있어요. 주황색이 우리나라입니다. 파란색이 일본이고요. 출산율 보게 되면 일본은 2010년대 이후로 그래도 옆으로 개걸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1% 이상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니, 한 명 이상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2010년 이후에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빠르게.
예? 속도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일본보다 더 나쁘다는 거니까.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제조 고용률이 1%포인트 줄어들 때마다 출산율이 0.06명이 줄어들더라고. 통계적으로. 예?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좋은 일자리가. 예? 참. 이게 일본이야. 일본이었었는데 0.06명이 떨어졌는데 한국은요. 0.08명이 떨어져. 더 많이 떨어져. 예? 일본보다. 예? 자, 여러분들 일본이 그래가지고 자산 거품이 붕괴되고 난 91년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하하죠. 90년대 후반부터 0.5%로 내려가고 95년부터요. 그리고 98년, 99년부터는 거의 제로 금리로 내려갔죠. 이게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콜금리하고 레포금리 그리고 재할인율 추인데 파란색이 재할인율인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거의 제로 금리로 붙었잖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어. 우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올 하반기 되게 되면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고 그러면 경기 괜찮아질 거다. 예? 참 진짜 나 그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땀 흘려서 일하는 곳으로 안 간다니까요. 예? 돈 그렇게 풀어봤자 저기 소위 말해서 좀비들만 양산합니다. 좀비들.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주택을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 산업 경쟁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돈 푼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혁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내린다고 혁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일본이 왜 금리 내렸는데도 주택 가격이 하락했느냐? 예? 왜 그러냐면요. 90대 후반부터 일본의 그러니까 이 급여 생활자들이죠. 급여 생활자들의 평균 연간 급여가 쭉 떨어지거든요. 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을 사주냐고. 예? 그럼 대한민국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일본에서 금리 내려도 안 사라는 이유가 소득이 줄어드는데.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일본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택가격이 살아나냐고. 난 좀 제가 그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정부가 정책금융 투입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아주 부족하다니까는. 부족하다니까요.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주택 수요자가 20, 30대, 40대 이 정도잖아요. 예?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주택 수요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20, 30대. 근데 이들의 소득이 20대는요. 소득이 이게 지금 세전입니다. 세전. 세금 내기 전. 2022년에 237만 원뿐이 안 돼요. 임금 노동자. 이것도 특수직이나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소위 비정규직은 빼고선 계산한 겁니다. 30대 평균이 35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근데 정체해 지금. 소득이 안 오르고 있다고. 예? 근데 어떻게 저거 하냐고요.